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3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참 뜨겁긴 뜨거웠나 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한 번 더해보니까 85조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건 1년 전보다 22%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가 대략 전 세계가 그 정도 올랐다는 뜻이겠죠. 이 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 7,800억 달러로 등수로 치면 세계에서 13등을 차지했는데요. 2016년 말 기준으로 15등이었으니까 2등이 더 올라간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2%가 올랐고 코스닥은 26%가 올랐는데 이게 원화 기준으로 그렇게 오른 거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많이 올라서 달러로 환산하면 더 많이 오른 거로 집계되겠죠. 그래서 등수가 뛰어오른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부터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우리 증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주가를 100%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을 더 얻을 기회보다는 손해를 더 볼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 위험 없이 수익을 많이 안기던 투자 대상이라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수익은 별로 없이 위험만 안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 요즘 찬바람이 부는 이유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국채금리하고 주식시장은 또 무슨 관계인 건지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그 부분 풀어드리겠고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를 좀 깎아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산차는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재테크 시간에는 종신연금과 관련한 궁금증 또 풀어보죠. 광고 잠깐 들으시고 2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인상폭이 많아서 네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로자 고용하려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해서 한 달에 13만 원씩 그렇죠. 근로자 한 명당 13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네. 지원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러면 괜찮다는 뜻인가 생각해보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리고 예. 근데 정부도 월 190만 원 이하 근로자 한 명한테만 근로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좀 대상을 한 200만 원 넘는 월급 받는 분들까지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뭐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1인당 뭐 13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대상에 드는 사람도 좀 적고 대상에 들어버리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담감도 노동자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기피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그래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얼마 몇 명 고용하고 계세요? 사장님 뭐 5명이요. 그럼 5명 곱하기 13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무슨 조건이 있나 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 임금이 19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어렵고 적은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준이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월 임금 수준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그 4대 보험이라는 거에 직장인들은 다 가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입된 사람에게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어기고 있는데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렇다 보니 신청하려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워낙 이제 뭐 영세 사업자들이나 이런 곳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노동자의 뭐 필요성도 있겠고요. 기업들도 뭐 일부는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이 송경제에도 출연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주말 사이에 숫자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서 이제 190만 원 월급 19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210만 원까지 월급 제한을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자가 좀 늘겠죠. 210만 원 받는 분들도 어려운 근로자로 보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마 정부와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홍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의 한시적인 혜택, 그다음에 홍보 부족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간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범위를 사용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들을 것으로 예.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정부 돈을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이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33명쯤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3명만 어떻게 좀 정리하면 혜택이 되겠네 싶어서 심지어 정리하려고 하기도 하고 29명, 30명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직원 안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렇게 딱 잘라서 30명으로 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원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수출이 잘 돼서 더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고용을 더하면 30인이 넘어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확대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인원, 그다음에 금액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어떤 제도를 만들면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요거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되고 하는 이런 계단식 제도들이 많아서 네. 항상 그 와중에서 이제 또 그럼 널뛰기도 되고 편법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애매한 사람이 생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임금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임금을 낮춰서 사실 그 기준에 안 들게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높여버리거나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어떤 조건을 거는 문제도 네. 다음 대책에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근로자가 사실은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법인데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 우리 국민 자국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네.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있었으니까 보조금 주세요 하는데 나라에서 주기도 어렵고 또 안 주기도 어렵고 안 주면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대부분 이건 근로자조차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4대 보험저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월급 봉투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정작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54% 정도는 신청하겠다라는 분이지만, 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데도 이렇게 안 받는다면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소상공인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1번이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가 거의 35% 정도가 나왔고요.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30%, 고용 감축이 더 유리해서가 17.7%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 분들이 같이 내야 되는 비용 부담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 자체도 별로 이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장 나는 돈으로 받기를 원하지 보험금을 여기서 또 내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 네. 도리어 이게 더 부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3만 원을 주면 가게 주인 사장님이 받아가시지. 네. 그걸 근로자한테 주는 건 아닌데 근로자는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 오른 폭만큼 인상만 되고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려면 4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시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는 얼마나 월급 봉투에서 떼어나가느냐 봤더니 한 달치 월급 정도가 나가더군요. 1년 가입하면 1년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9%나 8% 정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나가야 되는 건데 네. 한 달에 그러니까 200만 원쯤 받으시는 분들은 8%면 1년이면 한 160만 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13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서 다 본인을 가져봐야 15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에이 그냥 안 할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상, 불법입니다만. 예. 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한 700만 명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일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쪽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상황을 그러면 이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의 문제도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예. 같이 터지는 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4대 보험이라는 게 사회적인 보험제도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로자로 등록을 안 했을 때가 훨씬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이어서 네. 이참에 정부에서는 이 4대 보험 가입도 좀 늘리고 그렇겠죠. 임금에 대한 예.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하는 자영업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 직원을 4대 보험을 그동안 가입 안 하고 불법입니다만 그렇게 썼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저도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연간 10%가 넘는 부담이 추가로 생기더군요. 월급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연봉을 주던 분한테는 2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건데 4대 보험료로 네, 13만 원씩 들어와 봐야 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단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4대 보험 그래서 4대 보험료 안 내면서 이렇게 서로 고용하고 했던 게 관행으로 굳어졌던 게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은 1인당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른 분이 내면 내가 소득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피부양자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올해 이제 7월부터는 제도가 좀 더 깐깐해져서 이렇게 네.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참에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글쎄요. 드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뭐 외에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또 고용주가 근로자들하고 반반 내서 부담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주도 네. 부담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걸 거부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4대 지원금을 보험료는 늘리거나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것들이 꽤 있더군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만약에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이번에 4대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납부를 예, 유예해 그런 게 주거나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 알아보시는 부분을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도움이 될 않을 거라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좀 늘어나는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다. 오히려 적게 쌓인다 이 말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소득에서 세금하고 앞서 뭐 저희가 4대 보험료 얘기를 했지만 연금이나 사회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뺀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에서 소비하고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가처분 소득이 국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수치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처분 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한 5.9% 정도, 그러니까 6% 정도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는 2% 정도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이 둔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인데요. 1분위 소득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2010년에서 2012년에 6.4%였는데 2013년에서 16년에 2.2%로 4.2%포인트나 감소했으니까 3분의 1토막 정도 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빈부의 격차는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다만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도 평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간소득층인 2, 4분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5.9%에서 2013년에서 2016년에 1.9%로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6에서 2로 떨어졌네요. 소수점에서 네네. 살짝 차이는 나는데 소득 계층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소득이나 중소득이나 고소득이나 2010년에는 평균 6% 정도 늘어나다가 매년 네. 그 뒤로는 2%대로 증가율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뭐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고소득층은 돈 잘 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증가율이라는 게 예. 원금에 대한 증가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득자들의 증가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준 거하고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금액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금액적으로 보긴 예. 그런데요. 어쨌든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의 그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이 전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 이상의 성장을 거의 못 해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 네. 이 영향력이 전 소득층에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사회보험, 그러니까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도 이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점점 많이 걷고 있어서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세하고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2013년도에서 16년도에 3.9%, 5%로 소득 증가율 1.7%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뭐 분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질 거니까. 가계 부채가 이제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둘 다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계서도 점점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 이런저런 4대 보험 명목으로 또 안 타가거나 못 타가고 있다고 하고 고민거리가 되겠어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문철환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붑니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고 왜 오르는 것이며 그게 또 주식시장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제일 믿을 만한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쳐서 꼭 갚겠어요. 이렇게 약속한 증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증서를 마치 아파트 분양권 사고팔고 하듯이 시장에서 사고팔고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도 그 아파트 말고 더 좋은 다른 투자 대상이 생기면 그 가격이 내리지요? 아니면 또 그 아파트가 공사하는 도중에 큰 사고 났어요. 이런 소문 나면 이 아파트 입주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격이 또 내리잖아요. 미국 국채도 똑같습니다. 시중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미국 국채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인기 상품들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의 인기가 없어집니다. 국채의 인기가 없어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 2%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줄 서서 샀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연 3% 안 주면 이거 안 사가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자율을 연 3%로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연 2% 주는 건 이제 안 산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런 시중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리가 오를 게 점점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는 연 2%밖에 안 주는 미국 국채는 매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잡지가 우리 인기가 떨어지면 별책 부록으로 비싼 화장품 같은 거 끼워줘야 잘 팔리듯이 국채도 인기가 떨어지면 금리를 많이 줘야 팔립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국채 금리는 왜 오르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이제 경기가 정말 좋아지나 보다 이자율이 그래서 올라가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이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저런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정부가 쓰는 돈은 많으면 미국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빌려서 써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겠죠? 우리도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큰 돈 빌리러 다니면 야 내가 이자 많이 쳐줄게 돈 좀 빌려줘 이래야 돈이 겨우 구해지잖아요. 미국 정부도 이제 이자 많이 쳐주겠다고 해야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국채에 붙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예상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는데 주식시장은 왜 빠지냐? 예전에는 국채를 사면 연 2%밖에 이자를 안 주니까 아유 2% 받아서 어디다 붙여 그냥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미국 국채가 연 이자 3% 준다고 하면 이제 생각 바뀌는 분들이 생기죠. 그 정도 이자면 굳이 위험한 주식 안 사도 되겠네. 주식 해봐야 뭐 배당 얼마나 받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진다는 건데 다만 시중금리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경기가 좋으면 뭐 기업들도 가만히 있나요? 돈도 예전보다 더 잘 벌고 배당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반드시 늘 주가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주가가 내린 건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안 그래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마 좋은 핑계가 됐을 겁니다. 국채금리 올라간 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또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연금 상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연금 상품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돈 주겠다 이 말이죠. 네네. 뭐 세액공제 해주는 거 말고 뭐 연금은 많죠. 뭐 예. 주택연금도 있고 뭐 은행에다 맡겨놓고 저 그냥 매달 10년 동안 잘라줘서 해도 연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연금 가입할까라고 고민하면은 보험사에서 해주는 뭐 10년 유지하시면 비과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주로 그런 그렇죠. 예, 보험사의 연금 상품들. 그런데 요거 특징은 그거죠. 죽을 때까지 준다라는 거. 언제 죽더라도 예, 사망하실 때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젊을 때부터 가입했으면 차곡차곡 그쪽에 보험회사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렇죠. 아무튼 그 목돈을 가지고 네. 내가 60세면 60세, 네. 65세면 65세 정해진 시간부터 하여튼 내가 사망할 때까지 네. 70세까지 살다 죽으면 70세까지만 주고 120세 살면 120세까지 주고 매달 비슷한 금액을. 그렇죠. 그게 연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가입해두면 노후까지 매달 돈이 좀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후 대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머릿속에 연금을 두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러니까 70살까지 살 건지 네. 90살을 살 건지 100살을 그걸 넘길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요? 보험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분들은 다 한 200살까지 살 거야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씩만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예. 경험생명표라는 나름의 통계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인 분과 80세인 분이 연금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60세인 분은 평균 수명을 보니까 앞으로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아 네. 라고 한다면 지금 쌓인 돈을 30년을 쪼개주는 거고 80세인 분은 지금 상태의 평균 수명 보니까 한 10년 더 사실 것 같아 그러면 네. 뭐 10년으로 쪼개주는 거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데 약간의 이제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더 들어가기는 하죠. 그럼 그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게 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그 표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요 정도 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 여기 이름도 경험생명표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 보험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여지껏 우리 보험사에 가입하신 고객들을 쭉 보니까 우리 보험의 전체적인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이나 그리고 최종 연령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 80세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80세까지만 살고 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게 살았더니 어떤 분은 105세까지 사시더라. 이런 것도 이제 최종 수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만드는 그 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 네, 성별, 뭐 직업,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또 저의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라면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다들 15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평균 수명 늘어나는 거 보니까 네네. 그래요. 네. 그러니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분께 연금을 잘라서 매달 드릴 때 네. 여러분이 한 120살까지는 사는 걸로 가정하고 네.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할 그러면 수도 있죠. 그럼 저는 제가 맡긴 돈 다 제대로 찾아가려면 120살을 살아야 되는데 네. 못 살면 못 살면 다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험사 맘대로 뭐 A 보험사는 야 우리는 150세로 하자 손해 보지 않게 이러진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표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3, 4년마다 공통적으로 그 적용하는 표를 업데이트해서 같이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8회 경험 생명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회부터 그것도 나라에서 정해줍니까? 나라에서 정해주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경험 생명표 업데이트될 때마다 보험사별로 그러니까 예. 보험사들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걸 정해놓은 표 아니겠습니까? 네, 고시하고.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의심스러운 게 네, 네. 그거를 오래오래 사는 걸로 가정을 해놓으면 그 표에다가 네. 그러면 더 보험금을 적게 줄 수 있는데 그럴 위험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기존에 사망했던 것을 토대로 통계표를 만들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신형 연금이라고 가입했는데 네. 가입한 후에 한 1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 걱정할 수 있죠. 1년 동안만 딱 받았는데 네. 나머지는 그럼 아예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종신형 연금을 보면 5년 이상은 보증을 해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1년만 살다 돌아가셔도 남은 가족에게든 뭐든 5년치의 연금은 주도록. 최소한 5년은? 네. 그렇게 이제 상품마다 다른데 최소한 5년,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증 기간은 걸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지금 80세인 분이 1억 원을 넣고 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8년을 보증 기간으로 두게 되면 한 달에 받는 돈은 68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네. 그런데 8년 정도 살고 68만 원 받으면은 원금도 못 찾아요. 1억도 예. 못 찾게 돼서 20년 보증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8만 원보다 한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빨리 돌아가셔도 보험에서는 어차피 20년치는 계속 자손들에게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매달 많이 안 주겠죠. 많이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예. 보증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되면 보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확정연금형 연금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정연금형은 뭐냐면 종신토록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 10년 동안 받을래요, 네. 20년 동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지는데 20년 보증을 선택하게 되면 확정기간형 20년 연금보다는 한 2만 원 정도가 많은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난 무조건 내가 얼마나 살지 걱정 마시고 그거야 내 사정이니까 네. 관계없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20년 동안 잘라주셔 하는 네. 수도 있고 이게 20년 확정이고 그렇죠. 내가 사망할 때까지 주시되 네. 혹시 빨리 사망하면 20년치는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후자 쪽이 네. 한 달에 2만 원씩 더 준다고요? 네, 조금 더 많습니다. 왜 더 많죠? 어차피 20년은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걸 가정을 하고 이걸 계산했는지를 역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8년 보증으로 하게 되면 68만 원만 받아갑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8년 정도 보증해 주는 건 이분이 이쪽 저쪽 했을 때 리스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20년 확정적으로 받는 연금과 20년을 보증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20년보다는 조금 더 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해두고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게 주겠죠, 네,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확정으로 주세요보다는 네. 20년은 최소한 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더 살면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선택을 하면 네. 나한테 매달 주는 돈이 한 2만 원 정도 적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요게 그래서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네. 50세라든가 이렇게 되면 확정연금형보다 적어지는 구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확정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공시이율이라는 걸 통해서 주잖아요. 예. 보험사에서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뭐 1억을 맡겨놓으면 저희는 한 2% 복리로 드려요.
30년 동안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확정연금인데 내가 쌓여있는 이 돈을 예. 보험회사도 그래도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받으면 굴려서 줘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 굴리는 이자율이 2% 정도다 혹은 뭐 요즘에 보면 공시율이 2% 중반입니다. 공시율로 그런데 굴려준다. 네. 근데 예. 문제는 요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수수료를 떼거든요. 이게 연금을 받을 때 보통 0.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받는 돈에 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은행 예금에 넣어놓고 인출해서 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은행보다 대개는 보험회사가 은행이 1.5 줄 때 보험회사는 뭐 2.5도 주고 네. 은행이 3 주면 보험회사가 4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굴리는 게 더 많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네. 수수료를 뗀다고요 거기서? 네, 거기서 한 0.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네. 세금은 없는 대신에 실질이율은 확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형 연금은 결국 은행에다 맡겨놓는 것과 비슷한데 예.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때 보증 기간을 늘리게 되면 확정형 연금과 비슷해지니까 결국은 은행에다 맡겨놓는 거 비슷비슷해진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하기야 뭐 우리가 돈 맡기면 은행 직원도 가서 어딘가에서 열심히 굴릴 것이고 그 돈을 네, 보험회사 직원도 갖고 가서 그 돈을 열심히 굴릴 텐데 네, 둘 뒤 따라가 보면 그것도 같은 곳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도 이번에 국채 사러 왔니? 나도 이번에 국채 사러 왔는데 이렇게. 그렇죠. 보험사라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우주에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뭐 결국은 이래저래 비슷은 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종신형 연금을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네.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죠. 오래 예. 살 걸 무서워서 예. 오래 살 거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빨리 죽으면 어떡해라는 것은 아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 이도저도 안 돼버려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선택을 알겠어요.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 내가 사망할 때까지 주세요라고 하는 연금에 가입하려면 네, 보장 기간은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한 5년만 보장해 주세요. 그 이전에 죽으면 먹고 딱 5년치만 받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달 받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거에 가까워지고 적으면 그 차이가 또 별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그거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맡긴 돈을 사망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잘라서 주는 건 알겠는데 네. 도대체 내가 맡긴 돈을 얼마의 이자율로 굴려주는지는 네. 그거는 매달 발표하는 공시 이율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변동이고 보통 보험사가 1년 혹은 한 달마다 공시를 하면서 그 해당 상품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이율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좀 적고 적어질 수 있죠. 또 요즘처럼 금리가 슬슬 올라가는 쪽은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면 뭐 가입해도 좋고 가입을 안 해도 좋으나 네. 보증 기간에 기간은 따라서 좀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게 나이가 많으실수록 짧게 하는 게 사실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건 맞다. 네. 그게 그 요건에 맞는다는 뜻이고 예. 굳이 뭐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그걸로 그냥 매달 찾아 쓰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말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와 함께 자동차 업계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요. 당연히 뭐 물가 때문에 오르기도 하지만 뭐 올해는 정비요금 인상 때문에 오르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이제 그게 이슈 같은데 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 고치려면 부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써야 되죠. 예, 이 부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네. 좀 싼 부품 쓰면 보험료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진우 MC께서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가 뭐 10년이 넘은 꽤 오래된 차입니다. 예, 근데 사고가 났어요. 본인의 과실로 됐든 다른 사람이 가해를 했든 100% 자신의 책임으로 네, 이제 수리를 해야 될 때 예, 그때 이제 보험사가 이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죠. 예, 그때 이제 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너 새 부품 쓸래? 아니면 중고 대체 부품 쓸래? 예. 이렇게 되면 이준우 MC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보험회사에서 돈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 부품 써달라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 보험회사가 돈 다 내주는데 네, 대신
그대가 가입 고객께서 예. 헌 부품을 쓰면 헌 게 아니고 이제 대체 부품을 쓰면 네.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그 차액은 돈으로 돌려드릴게요. 10만 원짜리 한다면. 부품 써야 되는데 예. 뭐 비슷한 성능의 대체 부품이 5만 원짜리가 있으니 네. 이걸 써도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5만 원 차익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5만 원까지 아니고 뭐 대체 부품이 7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네. 3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어쨌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대체 부품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네. 대체 부품이 어디 저 중고차에서 떼어낸 그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대체 부품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대활용인데 예. 우리가 핵심 부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범퍼, 뭐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네. 외장 부품에 한해서 현재는 대체 부품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범퍼 같은 경우도 잘 재생해 놓으면 뭐 새 부품하고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구별 안 가요? 구별이 거의 없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저라면 네. 그냥 그럼 구별 안 간다면 구별 네. 가면 안 됩니다. 네. 구별 안 안 가죠? 간다면 네. 그냥 대체 부품 쓰시고 네. 저 3만 원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예. 자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겠습니까라는 특약 상품이 처음으로 나와서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체크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걸 가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보험료가 좀 싸지겠습니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비는 똑같이 나갔으니까. 어차피 10만 원 쓸 건데 그렇죠. 10만 원어치 부품값을 쓰느냐 네. 아니면 7만 원짜리 대체 부품을 쓰고 고객한테 3만 원을 주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특약을 고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대체 부품 유통이 활성화되겠죠. 그렇겠죠.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대체 부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에 나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품의 조달 비용이 내려가니까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 또는 내리지 않아도 보험사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지금은 그러면 새 부품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네. 그 새 부품이라고 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승인해준 이른바 순정품. 그렇죠. 뭐 순정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OE 부품, 예. 원래 나오는 부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꼭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품들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보험사가 보상비를 다 지급을 하니까 특별하게 뭐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체 부품 쪽으로 네. 이제 쓰면 어느 정도 현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말씀대로 보험회사는 굳이 그렇게 한들 비용이 당장 아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 부품이라는 게 활성화되면 그 그렇죠. 시장도 커질 것이고 당연히 커지게 되면 보험사가 직접 부품 제조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거 만드는 업자가 다양해지면 늘어나게- 그중에서 싸고 좋은 거 막 그렇죠. 골라서 쓸 수 있으니 당연히 이제 뛰어드는 사업자가 늘어나니까 공급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부품 가격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나타다 혹은 K7이다. 네. 뭐 그러면 그 차의 범퍼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네, 이게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체 부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싸게 네. 팔겠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대체 부품을 만들어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왜냐하면 보증 수리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라고 정부가 인가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인증을 받은 후에 그래야 했을 때만 그 해당 부품을 썼고 나서 보증 수리 받을 때 문제가 없겠죠. 알겠어요. 그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네. 예를 들면 제가 기아차거나 제가 현대차라고 치면 네, 그 범퍼 디자인은 우리 디자이너가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월급 주고 고용한 디자이너가 한 네네. 거를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베낀 거죠. 본인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네, 우리는 그래서 10만 원에 받고 있는 걸 네, 7만 원에 만들어서 팔면 네. 싫겠는데요? 그래서 반대했죠. 아니, 반대는 당연히 하는데 네네. 우리 디자인을 그냥 갖고 가서 그대로 만들면 어떡하냐. 이게 위조고 모방이고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이른바 특허권이죠. 네, 디자인 괜찮아요 보호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산차는 이 특약에 가입이 안 되고요. 수입차만 됩니다. 수입차는 예를 들면 외국 자동차 회사는 그대로 베껴서 해도 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디자인 보호권 보호를 받으려면 네. 그 해당 부품을 디자인 보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 국산차는 대부분 등록을 해놓은 반면에 예. 수입차는 완성된 차를 수입해서 팔다 보니 미처 등록을 많이 안 해놨습니다. 아, 굳이 한국에서까지 보호를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를 받는 건 대부분 국산차고 네. 수입차의 일부 부품은 뭐 디자인 보호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 대체 부품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특약은 마련돼 있으나 예. 이게 적용받는 차종은 거의 수입차지 국산차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국산차도 그 디자인 특허 네. 너무 엄격하게 그 자꾸 주장하거나 보호하지 말자는 여론이 있겠군요. 당연히 있어서 국회 법안까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디자인 보호권 20년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은 14년, 뭐 영국은 3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우리 좀 절충해서 5년 또는 10년 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그래도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10년이면 거의 단종되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 대체 기간 부품 동안에는 우리가 사업자나 다 하겠다는 보험사들은 뜻이네요. 적어도 보증 수리 기간 이내만 하자. 그러니까 3년 6만 킬로. 그러니까 3년 또는 뭐 길게 보면 5년 10만이니까 네. 5년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게 하도록 하자. 이게 결국은 자동차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0년 해주는 나라도 있고 3년 해주는 영국 같은 나라도 있으니까 네. 정답은 없는 이슈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가 싸질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소비자의 이익과 네. 그러니까 또 개발자들의 특허권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다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면 범퍼에서 좀 손해 보면 다른 거에서 비싸게 받지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핵심 될 수도 부품은 있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됐으면 좋겠고 네. 자동차 회사들은 좀 싫어할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년보다 인상폭이 많아서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로자 고용하려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해서 한 달에 13만 원씩 그렇죠. 근로자 한 명당 13만 원씩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네. 지원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러면 괜찮다는 뜻인가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리고 예. 근데 정부도 월 190만 원 이하 근로자 한 명한테만 근로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좀 대상을 한 200만 원 넘는 월급 받는 분들까지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뭐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1인당 뭐 13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대상에 드는 사람도 좀 적고 대상에 들어버리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담감도 노동자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기피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그래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얼마 몇 명 고용하고 계세요? 사장님 뭐 5명이요. 그럼 5명 곱하기 13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봐요. 무슨 조건이 있나 봅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 임금이 19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어렵고 적은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정부의 예. 기준이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월 임금 수준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그 4대 보험이라는 거에 직장인들은 다 가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입된 사람에게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을 어기고 있는데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렇다 보니 신청하려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워낙 이제 뭐 영세 사업자들이나 이런 곳들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노동자의 뭐 필요성도 있겠고요. 기업들도 뭐 일부는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이 송경제에도 출연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주말 사이에 숫자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서 이제 190만 원 월급 19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210만 원까지 월급 제한을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자가 좀 늘겠죠. 210만 원 받는 분들도 어려운 근로자로 보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마 정부와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홍정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의 한시적인 혜택, 그다음에 홍보 부족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많은데 어쨌든 간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범위를 사양스럽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내야 되는 비용 부담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 자체도 별로 이걸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장 나는 돈으로 받기를 원하지 보험금을 여기서 또 내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 네. 도리어 이게 더 부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3만 원을 주면 가게 주인 사장님이 받아가시지. 네. 그걸 근로자한테 주는 건 아닌데 근로자는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 오른 폭만큼 인상만 되고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려면 4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시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는 얼마나 월급 봉투에서 떼어나가느냐 봤더니 한 달치 월급 정도가 나가더군요. 1년 가입하면 1년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 한 9%나 8% 정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나가야 되는 건데 네. 한 달에 그러니까 200만 원쯤 받으시는 분들은 8%면 1년이면 한 160만 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13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서 다 본인을 가져봐야 15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에이 그냥 안 할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입니다만. 예. 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전국 자영업자 수가 한 700만 명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일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쪽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상황을 그러면 이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의 문제도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터지는 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4대 보험이라는 게 사회적인 보험제도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로자로 등록을 안 했을 때가 훨씬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이어서 네. 이참에 정부에서는 이 4대 보험 가입도 좀 늘리고 그렇겠죠. 임금에 대한 예.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하는 자영업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 직원을 4대 보험을 그동안 가입 안 하고 불법입니다만 그렇게 썼다가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저도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연간 10%가 넘는 부담이 추가로 생기더군요. 월급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월급을 연봉을 주던 분한테는 2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건데 4대 보험료로 네, 13만 원씩 들어와 봐야 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단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4대 보험 그래서 4대 보험료 안 내면서 이렇게 서로 고용하고 했던 게 관행으로 굳어졌던 게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은 1인당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른 분이 내면 내가 소득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군요. 들을 것으로 예.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정부 돈을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이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33명쯤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3명만 어떻게 좀 정리하면 혜택이 되겠네 싶어서 심지어 정리하려고 하기도 하고 29명, 30명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직원 안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렇게 딱 잘라서 30명으로 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원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수출이 잘 돼서 더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고용을 더하면 30인이 넘어가고 일자리 안정장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확대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인원, 그다음에 금액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어떤 제도를 만들면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요거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되고 하는 이런 계단식 제도들이 많아서 네. 항상 그 와중에서 이제 또 그럼
널뛰기도 되고 편법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애매한 사람이 생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임금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임금을 낮춰서 사실 그 기준에 안 들게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높여버리거나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어떤 조건을 거는 문제도 네. 다음 대책에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근로자가 사실은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법인데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 우리 국민 자국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네.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있었으니까 보조금 주세요 하는데 나라에서 주기도 어렵고 또 안 주기도 어렵고 안 주면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예. 대부분 이건 근로자조차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4대 보험저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월급 봉투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작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54% 정도는 신청하겠다라는 분이지만, 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데도 이렇게 안 받는다면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소상공인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1번이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가 거의 35% 정도가 나왔고요.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30%, 고용 감축이 더 유리해서가 17.7%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3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참 뜨겁긴 뜨거웠나 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한 번 더해보니까 85조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건 1년 전보다 22%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가 대략 전 세계가 그 정도 올랐다는 뜻이겠죠. 이 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 7,800억 달러로 등수로 치면 세계에서 13등을 차지했는데요. 2016년 말 기준으로 15등이었으니까 2등이 더 올라간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2%가 올랐고 코스닥은 26%가 올랐는데 이게 원화 기준으로 그렇게 오른 거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많이 올라서 달러로 환산하면 더 많이 오른 거로 집계되겠죠. 그래서 등수가 뛰어오른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부터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늘도 우리 증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주가를 100%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을 더 얻을 기회보다는 손해를 더 볼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 위험 없이 수익을 많이 안기던 투자 대상이라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수익은 별로 없이 위험만 안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 요즘 찬바람이 부는 이유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국채금리하고 주식시장은 또 무슨 관계인 건지 오늘은 친절한 경제에서 그 부분 풀어드리겠고요.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를 좀 깎아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국산차는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재테크 시간에는 종신연금과 관련한 궁금증 또 풀어보죠. 광고 잠깐 들으시고 2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생각하면 피부양자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올해 이제 7월부터는 제도가 좀 더 깐깐해져서 이렇게 네.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참에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글쎄요. 드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뭐 외에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또 그 고용주가 근로자들하고 반반 내서 부담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주도 네. 부담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걸 거부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사대 지원금을 보험료는 늘리거나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해주는 것들이 꽤 있더군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만약에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이번에 4대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납부를 예, 그런 게 유예해주거나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 알아보시는 부분을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도움이 될 않을 거라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좀 늘어나는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다. 오히려 적게 쌓인다 이 말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소득에서 세금하고 앞서 뭐 저희가 4대 보험료 얘기를 했지만 연금이나 사회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뺀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에서 소비하고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가처분 소득이 국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수치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처분 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한 5.9% 정도, 그러니까 6% 정도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는 2% 정도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이 둔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인데요. 1분위 소득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2010년에서 2012년에 6.4%였는데 2013년에서 16년에 2.2%로 4.2%포인트나 감소했으니까 3분의 1토막 정도 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빈부의 격차는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다만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도 평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간소득층인 2, 4분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5.9%에서 2013년에서 2016년에 1.9%로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6에서 2로 떨어졌네요. 소수점에서 네네. 살짝 차이는 나는데 소득 계층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소득이나 중소득이나 고소득이나 2010년에는 평균 6% 정도 늘어나다가 매년 네. 그 뒤로는 2%대로 증가율이 줄어들었는데